있는 첫 자서전입니다. 그 책 쓰는 과정에서 제가 노 의원님한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됐고, 또 한 일주일, 날수로 따지면 한 일주일 정도 구슬을 받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띄엄띄엄 이렇게 하긴 했지만 한 달에 걸쳐서 구슬을 받았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매력이란 건 뭐냐? 저도 정치권을 한 3, 4년 한 달에 가까이 이제 구슬을 받게 됐는데, 제일 큰 매력이 끔찍한 거예요. 정말 꾸밈이 없어요. 자신의 꾸미어서 이게 구술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옛날에 변호인 보실 때 알겠지만 변호인 되기 이전의 그 삶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가지고 싶은 그런 얘기들, 어떤 의뢰인이 와가지고 30만 원을 주고 하는데, 그때는 큰 돈인데 30만 원을 막 할머니가 우리 아들 빼내달라고 30만 원 주고 갔는데, 사무장인데 가자마자 와가지고 내일 당장 아침 면회 가면요, 딱 사건을 보니까 이거는 금방 합의하면 나올 사건 같은데, 내일 아침에 면회를 하면 그 30만 원 안 돌리고 된다고 아침에 합의해도, 그러니까 사무장 얘기 듣고 가서 그 다음날 가서 바로 이제 면회를 한 거예요. 했는데 하루 아니다 보니까 이틀인가 3일 뒤에 그게 합의가 된 거죠. 할머니 아들하고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니까 할머니가 당장 와서 30만 원 돌려달라고, 그거를 매정하게 뿌리친 일이에요. 처음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구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당신 얘기를 풀고 싶다는 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거침없이 풀어놓더라고요. 대부분의 정치인 책에 그런 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보면은 그 책 보신 분들은 혹시 있으시면 노무현 의원, 원내의원이 선거에 나갈 때마다, 또는 방송 진행을 할 때마다, 또는 후원회를 결성할 때마다 홍보물과 카피를 제가 거의 전담하다시 이 캠프 외 바깥에 있는 홍보팀장 같이 역할을 하면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분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에 가서 다시 출마했다가 떨어지셨어요, 다시. 그때가 이제 노사모가 생기고 그러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제 노무현 의원님들 정치 그만하시겠구나. 그때 사람들이 다 부산에서 당선되면 대권 도전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떨어지면 이게 끝이다 라는 인식이 거의 풍부했고, 실제로 우리 노 의원님도 그만두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계속 정치권 떠나고 싶어 하셨거든요. 지금 30년 있었던 셈인데, 이게 캐릭터로 잘 안 맞고, 제 스타일이 이렇게 모르죠. 저는 저 스스로 평가할 때 정치하고 별로 맞는 스타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어그레시브 하지도 않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치권 어떻게든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안희사학전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진짜로 대선 도전하신다면 거기까지는 내가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정치권을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대변인은 아니고 연설비서관이었어요. 연설비서관이 워낙,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연설비서관 이분하고 연설을 쓴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안 맡고 싶었어요. 처음 하는 것 중에 연설비서관을 쓰는데, 묵묵히 맡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얘가 또 고생하는 일을 또 나름대로 하는구나. 마침 제 전임 부장이 여성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실수도 몇 번 있고 하다가 대변인을 바꿔야 될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저를 시키셨어요. 저를 불러서 시킨 것도 아니고, 순전히 다른 비서실장이 다른 사람들이 너 대변인 시킬 거네 막 그러더라고요. 대통령한테 들은 건 아니고, 왜냐면 제가 대변인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에 부족한 게, 하나는 일단 말빨이 떨어져요. 말이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춤춰다니는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친화력의 핵심은 수리라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들은 아무리 참여정부라도 기자들하고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탕이 수리거든요. 술이 세야지 기자들한테 실수를 안 합니다. 기자보다 술이 약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먼저 취해가지고 해서 술도 약하고, 그런데 왜 나를 시키실까 했는데, 어쨌든 진짜로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보면 기자들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내부 사람이고,
어쨌든 그 사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신뢰를 양쪽으로도 많이 얻으면서 그게 좀 바탕이 됐는지 나중에 탄핵 후에 부속실장으로 제가 대변인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부속실장으로 쓰시면서 이제 가까이 와서 옆에 와서 기록하는 일을 해라. 당신 이것을 있으면 기록하는 일을 해달라. 내가 잘했다 싶은 거는 써주고 못했다 싶은 건 못했다고 좀 써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후보 시절에 그건 못했어요. 저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그런 욕구는 있었죠. 근데 이제 제 앞에 젊은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그렇게 이것을 이것으로 다 기록하는 친구가. 그게 행정관이었는데 아무래도 행정관이다 보니까 모든 자리를 계속하기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여성이라서 또 이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부속실장으로 제가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가 이것을 입수로 기록한 게 여러 가지로 편해졌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모든 자리를 계속하면서 이것을 입수로 기록하게 됐죠. 이제 2009년 상황이 2007년에는 저도 좀 나와가지고 좀 쉬었죠. 임기 마지막 해에 2008년부터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뭐 싱숭생숭한 일이 여름부터 시작되고 기록물 사건부터 시작되고 이래저래 검찰 수사 이렇게 막 많아지면서 이게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손에 안 잡히는 데다가 수첩에 적은 것들을 디지털 파일로 옮기려고 하니까 한 30%는 못 알아먹겠어요. 무슨 글자인지 구제를. 그리고 나머지 해독되는 것 중에서도 또 한 30%는 알아먹긴 하겠는데 무슨 글자인지 이걸 내가 도대체 왜 썼지 하는 게 또 한 80% 남았더라고요. 이래저래 따지면 한 40%는 못 쓰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열심히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도 꽤 걸렸어요.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저 형님 사건으로 형님 구속되시면서 이제 농사일도 못하고 집안에 치과하시게 되면서 방문객이잖아 이런 것도 못하고 치과하시게 되면서 쓰는 비서들을 이제 불러내리셨죠. 거기 이제 그때 아마 전철이 개통 옛날 경의선에서 전철이 시작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싱숭생숭하니까 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엄청 무거워요. 타고 동대구 가서 갈아타고 이제 점점 봉화가 가까워질수록 짓눌리는 부담감이라는 게 가면은 그 분위기가 무겁고 내가 빨리 어떻게 서울로 돌아올 수 없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한 5, 6개월을 지내다가 어쨌든 거기서 글 쓰는 작업을 돕다가 이제 있던 중에 검찰 수사를 받으시고 그러다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그 후에 그 충격 때문에 어쨌든 또 한 1년 정도는 또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술만 먹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거예요. 이렇게 하루 이틀 보내서 안 되겠구나 생각으로. 막 다행히 제 병이 큰 병이 크게 머리를 쪼개서 수술해야 되는 정도는 아니어서 피가 저절로 많아가지고 퇴원을 한 후에는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 살려주신 것도 이렇게 아프게 한 것도 좀 너 빨리 일하라고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 보다 생각하고 나와서 열심히 이제 작업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일을 못하다가 201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 좀 좋아지면서 그렇게 한 1년 작업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재미는 없긴 없어요. 이 다큐 사안이 논란이 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NLL뿐만 아니라 FTA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을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 이 판국에 먼저 내놓는 게 제 스스로도 좀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문 후보가 아니었으면 또 없어졌을지 모르겠는데 노 대통령 비서실장에 있던 후보들이 딱 되고 계시니까 그렇게 다 부담스러워서 붙이고 붙이다가 요 기록은 크게 부담이 없는 얘기들을 쓰여가지고 그랬고 앞으로 다시 비망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큐멘터리 시리즈들은 다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TV를 봐서 선생님 앉아서 말씀하시는 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몇 개를 좀 나누게 돼요. 저는 제일 큰 게 어쨌든 수평적인 분들, 수평적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제가 자켓을 잠깐 벗고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참모들을 감싸는 모습 같은 걸 동지라고 표현하고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이면에 있는 모습들을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친구 같아요, 정말로. 참모들하고 있을 때 본인을 내세우지 않고.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그 방에 놀러 갔을 때 제 친구가 부산 상고 출신 보좌관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님한테 학교 후배죠. 굳이 얘기하는 거 보고 되게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뭐 부산 사람들 쌍욕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부산 사투리가 워낙 또 남들이 들으면 굉장히 싸우는 것 같거든요. 싸우는 거에다 쌍욕 막 섞어서 뭐 얘기하면은 우와 나만 보좌관이 저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 참모들이 도대체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연구소 꾸렸을 때, 아까 말씀 지방자치연구소 꾸렸을 때, 거기 다 들어왔죠. 근데 그 연구소에서는 이제 월급이 아무래도 박하죠. 연구소 꾸려서 제가 연구원을 해놓고 월급 준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때 뭐, 우리 노 대통령이 어디 가서 저희 돈 달라고 하는 거 참 못하시는데, 의원님들 찾아가지고 한 달에 뭐 회비 100만 원인가? 하나갑 대표가 아마 100만 원 내주시고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인데 그런 돈으로 근데 연구원들 월급 가격 굉장히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좀 식구들을 분양을 시킵니다. 참모들을. 그러면 다른 의원실 보좌진으로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생기면은 또 모이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게 서가원 의원이나 이광재 의원이나 안희정세나 다 중간에 앉으셔서 거기서 사무국장 한 게 아니고 중간에 뭐 이순민 의원 시대도 파견가를 맨날 비서생활하고 이광재 의원도 어디 가서 비서생활하고 다 있어요. 서가원 의원도. 그러니까 어려울 때면 다시 시집 보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 친구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중심에 이제 노무현 의원이 있는 거죠. 그런 보수 언론의 정치부장들하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거기 따라가서 이제 술을 먹게 됐는데, 저도 술을 못하는데, 굉장히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엄청 그날 꽤 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캠프에 들어갔을 때 별로 이렇게, 인사도 잘 안 하시고 하더니, 그날 술을 드시고 나서 제 명인동 자택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옆에 딱 타서 갔는데, 내리면서, 태영씨 자네 잘 들어왔어, 여기. 이제 나랑 한번 일 좀 해보자고. 그때 처음으로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생각이 이분이 그런 말도 잘 못하세요, 원래. 평소에. 술 힘을 빌려서, 너 진짜 반갑다, 잘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그때 하신 거예요. 있어도, 이 제도권, 정치권 내 참모, 중경부를 참모들은 없었던데요. 그게 또 오랫동안 안희정, 이광재, 이효철 그런 젊은 참모들이 나중에 뭐, 그런 욕도 많이 하잖아요. 젊은 참모들이 다 해먹는다고. 근데 젊은 참모들이 항상 일찍부터 그렇게 모셔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리더십을 세우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정책 전문가들이 대부분 중간에 포진하게 되죠. 그거는 당연히 이제 정책에 관해서는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청와대 국정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희정 씨는 아예 청와대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이광재 씨는 또 첫 해에 또 여러 가지 당에서 문제 제기로 첫 해에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일이 생겼을 때 감싸는 모습 저는 보이지 못하죠. 굉장히 동지적 관계라는 같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83학번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동지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하다 보면은 참모들끼리 회의해야 될 게 있잖아요. 회의하고 있는데 밖에 지나가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참모들만 회의하고 있으면 당장 여기 들어와가지고 왜 나 빼라고 회의하냐고 꼭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 참모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스스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비워뒀어요. 수행기사 옆자리에 타고 항상 수행기사를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주고 같이 항상 자료도 같이 보고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이동할 때 현관에 나와서 인사하는 거 하지 말고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관료사에서 내려온 그것까지 바꾸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출근할 때 국간에 나와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문 열어주고 경비하시는 분이 그것까지는 많이 못 맡는데 그냥 술집 같은 데 갈 때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세요. 수행비서를 술도 같이 드시고 어디 만남 자리에 가면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제 비서인데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다. 특히 무슨 정책 관련 설명을 들을 때면은 무슨 연구소 박사나 이런 사람 만나면 한참 동안 얘기 들어보면 수행 비서 뭐 성화번 씨가 한참 한쪽 성화번 씨 같이 대립니다. 제 비서도 얘기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 안 하면 편하죠. 근데 그래도 꼭 얘기해서 꼭 비서를 옆에 앉혀서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 그 보고한 사람이 밖에 나와서 딴 얘기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일단 누가 하나 옆에 있으면 일단 그 존재 자체만으로 밖에 나가서 딴소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할 때 다시 찾아가지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어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얼마 기록된 부속실장을 했는데 부속실장은 뭐 얼마 전에 김재응 대통령이 모셨던 김한정 부속실장도 지난주에 최경환 기자도 부속실장 개혁을 거의 하셨는데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속실장이고 문고리 권력이면은 이 권한이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막강한 일단 큰 만남 요청은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이 직접 보고를 하게 되겠는데 그 외에 자잘한 연담 요청들이 꽤 많습니다. 내외에. 그럼 그게 부속실장한테 직접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하고 안 하고의 권력은 어쨌든 부속실장이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잘 활용하면 권력이 되는 거죠, 진짜로. 문고리 권력이. 근데 우리 대통령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제가 이게 누가 면담 요청하시는데요. 그러면은 거의 100% 그래 보자. 한 번도 거의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말씀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또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의중이 뭐냐, 특히 뭐 인사 같은 거 할 때 의중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이것도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권력인데, 우리 대통령님은 저한테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이제 반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 이거는 내가 이제 써먹어야 되겠다 이래도, 그 다음 만난 사람들 똑같이 얘기해요. 부속실장을 만나든, 비서실장을 만나든, 행정관을 만나든, 심지어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 같은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비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비밀도 없고 솔직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대통령의 말씀이 많이 나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국정감사 며칠 전에 끝났어요. 국정감사 때 질문하면 장관들이 다 그대로 답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뒤에다 실무자가 국장한테 물어보고, 국장은 다시 과장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답변이 올라오면은 장관이 답변하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장관 시절부터 거의 실무자하고 직접 실무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태양씨, 뭐, 인식해야 될 때 태양씨. 거의 문비서관, 그때는 꼭 직하고 있고, 자네, 이런 표현으로. 그건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그런 표현을 쓰였습니다. 미안해 하시고 오히려 뭐 야단치기보다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 옆에서 보면 저런 말씀이 나오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2009년 초가 그때 제가 직업도 막 참여정부 막 검찰사 막 이럴 때 막 여러 가지 힘들고 막 후유증들 참여정부 있고 후유증들 있고 막 우울증이 걸려 있을 때요. 공항만 왔다 갔다 할 때 대통령님도 힘드셨을 때였는데 가서 회의하고 있으면 멍해져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님 저 우울증 걸린 것 같다고 이게 대통령 첫반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미안하다 이것인데 그 여러 명이 위해서 그거로 다시 그런 말씀 못 드리겠대요. 정말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제가 못나고 제가 이렇게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를 항상 당신 탓으로 돌리는데 너무 제가 오히려 미안하다. 우리 대통령이 항상 많이 얘기하시는 탄핵 수상 얘기 많이 하십니다. 스웨덴 총리였는데 이분이
부인하고 극장 구경을 갔다가 극장에 영화 구경 갔다가 나오다가 정책으로 교환하는데 총을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스웨덴 총리가 한네. 그분 얘기를 이제 평생 많이 하셨는데 한미수당 자체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존경하는 뜻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 얘기를 자주 하시는 이유는 한미수당이 그렇게 총 맞아서 그런 유고 사태가 됐는데 당시 스웨덴이 계엄령 선포조차 하지 않고 잘 무난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선진국의 그런 시스템, 총리가 총 맞아 죽으면 나라가 흔들림 없이 계엄령 선포하지 않고 돌아가는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청와대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인사 추천 시스템이죠. 이제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인사수석은 추천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람 인재 발굴해서 추천만 하는 거예요. 그럼 민정수석은 그 사람 명단 통보가 되고 그 사람 문제점 없는지 샅샅이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열면은 민정수석하고 인사수석이 부닥쳐서 싸웁니다. 다른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른 수석들이 들어와서 있고요. 청와대 5년 동안 거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그런 경로를 거쳐서 오긴 1순위, 2순위도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서 거의 95% 그대로 따라잡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올리고 한 5% 정도는 대통령 의심 가능한 것도 있긴 한데 나머지는 거의 물론 장관 인사 같은데 큰 거는 대통령 의심 많이 가능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뭐 공기업 사장이나 뭐 이런 차관 인사나 이런 것들 거의 다 따라주고 청와대에 일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거 만드는다고 한 1년 반? 그거는 이제 물론 업무 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날 거의 그걸 했어요. 거의 하루 종일 그 시스템 만드는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옛날 의원 시절부터 인명관리 프로그램 만드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저는 그 회의 몇 번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시스템 뭐 용어나 이런 것들을 문 대표님 정도 알아들으시면서 청와대 내에서 김경수 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다 참석해서 그걸 다 버텼는데 저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스템 얘기는 컴퓨터가 뭐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작동을 하냐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하고 이제 책이나 원리부터 연구를 하시죠. 시티폰이 한때 유행할 때는 시티폰도 사고 있죠. 금방 시들해졌죠. 공중전화에 안테나 꽂고 하는 거. 그래서 집에 하이텔 단말기 놓는 시범사업을 신청하셔가지고 의원 시절 그것도 가서 열심히 하시고 관저 앞에 감나무가 하는데 그 감나무 따는 기계를 안에서 위에 가위로 딱 잘려서 긁지 않아 들어오는데 그게 우리도 공항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대통령의 발명품인지 아닌지 그때는 대통령은 당신이 발명한 거라고 했는데 그 유사 제품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까 글 쓰는 비서를 불러내렸다고 할 때도 글 쓰는 준비를 위해서 지필 시스템 서울에 봉화에 내려가 계시니까 서울에서 불러내린 참모들만 갖고 부족하니까 서울에 당신을 모셨던 정책 참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달만 하셨죠. 단순히 잘 안 됩니다. 2002년 대선 후보 때도 여러 가지 히트친 광고가 많았는데 눈물, 기타 치는 대통령 이런 거 많았는데 그때는 하나도 간섭을 안 하세요. 당신은 배우로서 출연만 했지 일체 간섭을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 대단하세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부속실장을 하면 일요일날 출근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침에 전화하실 때 있어요. 자기 뭐하나 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알았네 하고 끊으세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못 가서 굉장히 안 된다. 부속실은 하도 많이 가면은 모시고 다니는데 굉장히 장난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부속실에서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누가 가고 안 가고를 찝어주시면 한 번도 없어요.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대로 다 따라주시면. 제가
재임 시절 국정일기 같은 것에는 대통령 일상과 감정을 많이 글로 썼는데 그런 거를 이제 타치는 않아요. 당신 연설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정수하고 하시는데 제가 옆에 보면서 쓴 글에 대해서 일체 타치는 않아요. 나중에 또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쓸까요? 하고 돌아가시는 물어봤는데 그때도 자기가 그냥 본대로 쓰라고 그때 가공하지 말고 가장하지 말고 처음 여러 나정도 쓸 때 그 정신 그대로 절대로 가장하거나 없는 일이 만들어지지 말고 쓰라고. 제가 그런 말 대통령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드리면서 대통령 어떤 때는 굉장히 깜깜하고 꼼꼼하신데 어떨 때는 굉장히 대범하시다고 그런 말씀 드렸더니 그 말씀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 그 얘기는 언제 한번 좀 써봐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못 쓰다가 제가 이걸 비독증에 대해서 썼어요. 거기 중간에 제목이 뭐였더라? 하나 있어요. 이 시대적 대세가 당권하고 대권을 분리해서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은 이제 당을 지배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원칙을 정해놓으니까 당정 분리하니까 이 청와대에 들어가시고 나서 당 문제에 특히 원내 더반 최종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개입을 안 하셨어요. 개입을 안 한다는 건 공천을 안 하는 것이에요. 결국 공천권을 당 총재로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총재가 돼서 공천권을 행사하면은 사실 많은 의원들이 당신 사람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때 잘 아시다시피 탄핵 때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너무 큰 의석을 차지했는데도 노무현 계보로 불릴 만한 사람이 대거 입성했던 건 아니에요. 후보로도 이제 반기를 든 당내에서 반기를 세상파고 이런 게 많았고 그게 임기 내내 계속됐는데 나중에 정무수석까지 당정 분리 원칙을 위배된다고 정무수석들 사실 폐지해버렸어요. 지금 당의장 하시는 문희상 비서실장님이 당으로 돌아왔는데 정무 특보관을 임명하셨다가도 그것도 금방 해지해서 당하고 너무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말자. 당하고는 정책 협의만 하고 정무적인 협의를 하지 말자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셨는데 나중에 약간 이거는 너무 시달리고 이게 힘들으시니까 나중에 약간 당정 분리가 뭐라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어쨌든 고등학교 나와서 고시를 퇴시할 정도로 아는 기력은 또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 외국의 역사,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건 머릿속에 거의 꿰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만 해도 한국이든 한국이 따로 외국이든 외국이 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 머릿속에서는 통일돼 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게 쫙 그래서 그거 보면 참 어디 보세요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제 옆에서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그거였어요. 그 탄핵 때 대변인이 되다 보니까 대변인도 일이 없어요. 한수다 그 관저에 좀 자주 올라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대통령이 한번 하신 말씀 중에 봄이었는데 그때가 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땅에서 올라오더라 이런 말씀 한번 근데 저희 그 말 듣고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실 수 있을까 굉장히 감동을 저 말을 꼭 글로 써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탄핵 때 유패대입 대통령의 모습을 글로 써서 올렸던 게 이제 대통령 이제 외부에 기고를 했는데 그에 대해 되게 좋게 보셔가지고 내가 부속실장으로 올라가서 기록을 해라라고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죠.